안녕하십니까. 이수의 팔자명리학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12운성 포태 이론에 대해서 좀 학습하고 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이 부분에서 좀 더 심도 깊은 학습을 해서 아주 좀 프로페셔널한 분들, 그러니까 이제 팔자술 실기의 이제 고수들에게 좀 더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이렇게 아주 더 이렇게 많은 테마를 다루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시간으로 해서 일단 포테론을 일단 마감하도록 하고요. 다음 20강에서는 격국 특집 하겠습니다. 그래서 3권 생황사절 편에 부록으로 붙어 있는 격국 전체를 한번 개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부호용신의 틀이라든지 또 격국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신인 체계라든지 또 조용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병약법에서 병약용신 이런 것들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팔자의 어떤 새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가장 먼저 기묘하게 써야 될 게 병약용신이고, 또 용신들은 굉장히 건전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병약용신 같은 경우에는 약을 조금만 써도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통간용신이라든지 또 허자용신 격국이라든지 또 방편술에서 쓰는 또 아주 특정한 글자, 지지를 용신으로 살펴서 구생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강이 지나면 이제 강의의 종방부가 이제 진행되는데, 여기서 이제 공망비약 4권, 그 다음에 이제 육신물상, 또 형충합, 이런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술기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포테론 지난번에 이제 제가 12운성의 각각의 운성들은 12신살과 같은 거고, 이러한 것들이 현상으로 드러나려면 가장 뚜렷한 징후를 보이는 게 이제 합작이 되어야 그것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12운성, 각각의 운성이 삼합이라는 포태 합작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했고, 그 포태 합작이 4가지 생, 왕, 묘 이렇게 합작되고, 그 다음에 록사양, 대강에 대해서 이런 현성들의 대강의 징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병태대, 그때 절지하고 이제 절태양에 대해서는 조금 덜 설명드렸는데, 오늘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력세, 이제 절지에서는 아까 이제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 절처봉생의 기운이 있고, 또 절지라는 것은 운기의 가장 낮은 단계이기도 하고, 또 신살로는 겁살이니까 좀 불리한 의미를 많이 담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12지를 지리에 분배했을 때, 유는 그때 제가 이제 사종에 이제 비유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사종이 말이죠. 인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지금 띠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법 체계에서 우리 원래 신살론이 이제 고법에서 쓰이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가 이제 금명이 됩니다. 사유축은. 금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인이라는 것은 절지에 놓입니다. 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띠생이 팔자의 인을 보면은 말이죠. 종명고긍이라 그래가지고 종소리가 계곡에 이렇게 넓게 아주 깊이 이렇게 잘 퍼지니까 아주 기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지 같은 게 있어도 기명이 되는 것은 금명에서 볼 때는 인목이 큰 편재, 재물이기도 하고요. 재물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인중 장생된 무토가 금을 생하기도 하고, 이래서 절지지만 다시 그 명을 생하는 기운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종명고긍이 아주 기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성운에는 재를 겁탈해 오고, 또 불운에는 이제 재를 겁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상에서는
차압이라든지 뭐 압류된다든지 이런 이렇게 내 이제 재산을 이렇게 이제 빼앗기게 되는 이런 현상들로 나타나죠. 운이 나쁠 때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 여러분들이 이제 팔자 명리에서는 일간이 이제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법에서는 이제 띠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명을 정해서 이렇게 이제 응용했는데, 그럼 과연 뭐 신살론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포테론에서는 띠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일원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유용한 거죠. 그런데 그 일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지금 팔자 명리가 자평 명리의 기본입니다. 일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어떤 문제에 이제 봉착하느냐면, 띠를 기준으로 할 때는 목명이든 화명이든 금명이든 수명이든 하나의 그냥 오행으로 이렇게 주체가 정해지지만, 띠에서는 양목이 있고 음목이 있습니다. 또 양화가 있고 음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병화 일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제가 그 운성을 한번 나열해 봤는데, 이렇게 생, 욕, 대, 록, 왕, 세, 병, 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지 다음에 이제 태지, 이제 완전히 이제 절지 끊어졌다가 다시 이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기운이 나타나죠. 태지는 이 태지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그 갇혀져 있는 형국입니다. 태아에서. 그래서 이제 막 임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갇혀 있기도 이제 갇혀 있는데 이제 내가 낙태가 될 우려도 있고 또 이제 탈태 이제 잘 이렇게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좀 불안한 그런 성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갇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살로는 우리가 이제 수옥살이라고도 하는데 요 태지가 있는 경우에는 아직 성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성별이 정해지지 않은 단계라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실은 그 성정 자체가 태가 있으면은 아주 순진무구한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순진무구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그 이간을 시키는 그런 좀 이렇게 못된 속성도 사실은 상존합니다. 그래서 이 태는 병태대 합작을 해서 종교적인 불상을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교인이나 신앙을 아주 이렇게 그 신앙을 아주 봉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사실 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이간하고 암투하고 이런 상황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팔자명리의 세계로 보면은 그러한 현상들이 사실은 좀 정상적인 상태죠. 여러 형태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가 있고 양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출산이 임박해서 이렇게 이제 그 모태에서 잘 배양되어 가지고 이제 그 이미 이렇게 위험한 단계를 지났죠. 그래서 이 양의 단계에 있으면은 성정도 굉장히 그 낙천적이고요. 또 여기에는 이제 상속이라고 해서 그 상속을 받는 상속 성분이라고 해서 상속성이라고도 하는데 팔자에 이렇게 양이 있으면은 상속을 받기도 하고 그런 성분을 일단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천살이라고도 하죠. 이제 천살이 이제 그 만물을 이제 그 신공에 의해서 부양하는데요. 요것은 그 록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그 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신공하고 신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천살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상을 모실 때는 이렇게 양지,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조상을 모시고 이렇게 그 제례를 합니다. 이제 예법을 차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절대자, 그러니까 천계의 어떤 그 뭐 우주를 주관하는 그런 뭐 하느님이나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 구원을 청할 때는 이렇게 사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방이죠, 그죠? 사지의 방향,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육회살이라고 하는데 육회방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그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두드려라 그러면 이제 열일이란데 어디를 향해서 두드려야 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명을 기준으로 이건 이제 고법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띠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육회방 사지 방향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그 방편에 아주 이렇게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띠를 기준으로 하는 고법 체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
팔자술에서는 일단은 일간이 이렇게 양화일간이 있고 정화일간일 경우에는 전혀 포태가 이렇게 다르게 구성됩니다. 운성이. 십간을 우리가 십간을 지리에 우리가, 이제 천문에 우리가 분배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별에 비유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태양에 비유하죠. 별에 비유하는데, 해시에 가장 별들이 총총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태지가 됩니다. 태지가. 그리고 이 역행합니다. 이 태기는 역행하죠. 우리 양간은 순행합니다. 그래서 양순음역입니다. 그래서 양의 글자는 순행하고요. 음의 글자는 역행합니다. 그래서 역행하는데 이렇게 태, 양 이렇게 정해집니다. 생, 욕, 대, 록. 전혀 다르죠. 왕, 새, 병, 사. 자, 이렇게 보니까 양간이 생하는 자리에서 음간은 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양생음사의 원칙이라는 게 이제 법칙이 일단 있죠.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다시 묘지에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절지에 놓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양이 생하는 자리에서 음은 사하고 또 뭐 양이 사하는 지점에서 음은 이렇게 생합니다. 이런 이제 음양이 이제 다른 이제 성질이 있는 거죠. 이런 포테론에서 심요첨은 이런 음생양사의 법칙을 몹시 중시해서 그것이 옳다 했고, 사실 근대 이제 설화고에 오면은 굳이 이런 음양 포테를 구분할 수 필요가 있느냐, 이걸 이제 양포테라고 하고 음포테라고 한다면은 오행포테가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사실은 포테술에서는 음양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음생양사의 법칙이 옳은 거죠. 그런데 심요첨이든 또 진수함이든 또 설화고든 모든 명리의 대가들이 이것이 음생양사의 법칙이 옳냐 거르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냈지만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실전 술기에서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 유에서 6월에 병화일간이 나면은 유에서는 병일간이 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하기 때문에 전혀 힘을 얻지 못하죠. 그러면은 이거 신이 예를 들어서 신세한 겁니다. 그런데 병화일간이 4월이나 5월에 났다고 하면 등령하고 통근하고 뿌리도 얻었으니까 신앙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일간도 4월이나 5월에 나면은 각각 로강지를 얻었기 때문에 신앙한 겁니다. 그런데 인월에 병화일간이 나면은 여기서 통근하고 장생, 생의 기운을 얻어서도 신앙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정이 인월에 놓게 되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정화도 통근하고 우리가 신앙한 것을 강야광세를 다룰 때 신앙한 것은 월지 등령, 그러니까 월지에 통근하고 또 득시 계절을 얻으면은 제가 생을 얻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행화를 기준으로 해서 얻었다고 보기 때문에 신앙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는 음양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음양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심요첨이 말하기를 정이 유에서도 생한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라고 심요첨은 얘기했습니다. 정은 유에서 생하잖아요. 양간은 사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사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신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왕이라는 것은 오행의 생황사절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신앙하려면은 월령, 등령, 월지에 통근해야 되는데 통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기운은 생의 기운을 얻었지만 통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신앙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런 신앙이 강약 세왕을 따질 때 음양간이 똑같은 법칙에 얽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굳이 음양포태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죠.
심유천 같은 경우에는 격국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신이 힘이 있냐 없냐를 그 생황사절 음푸태를 적용했기 때문에 뭐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음푸태가 유용한 게 아니고요. 이 음푸태는 음푸태대로 똑같은 그런 합작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있다 그러면 사유축이니까 왕생 묘, 그러니까 생왕묘가 약간 바뀌었죠. 그래서 왕생묘 합작을 짓는데 똑같이 팔자에 우리가 그 실전술기에서 어떤 현상을 우리가 이제 추리해낼 때 반드시 음포태는 음포태대로 적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포태나 양포태를 가리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오행을 가리는 것은 팔자에 우리가 강약세왕을 따질 때는 오행포태를 쓰죠. 그 다음에 또 입고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묘미, 여기 다 이게 묘지입니다. 요 묘지의 글자에는 그 묘지에는 이것이 이제 고장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기가 여기에서 입고되는 겁니다. 입고 또는 입묘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인호술에서는 화의 글자가 이쪽으로 입고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목이든 을목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입고됩니다. 그러니까 입고설에서는 우리가 입고설에서는 오행포태를 씁니다. 음양간을 굳이 구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그 오행포태, 이때는 우리가 이제 오행포태를 쓰고요. 오행포태를 쓰고 이때는 그 입고설에서는 이것은 아주 독특한 그 우리나라에서 자생된 이론 체계인데 왕자 입고설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데 정확하게는 실자 입고설이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자 입고설이라고 해서 좀 일반 시청자분들은 동호인분들은 좀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 얘기인데 곧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또 암시는 계고가 있습니다. 요 중요한 팔자술 실전에서 몹시 중요한 그런 그 용어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실자 입고, 실제 보이는 글자는 입고되고 암시는 계고된다. 이제 형충이와 편에서 나중에 다루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일날 태어난 사람이 미시에 났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글자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같은 목에 동기가 있으니까 형제가 있는데 여기에 목에 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글자를 우리가 형이나 충으로 할 때 이렇게 실자, 드러난 글자는 이렇게 입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팔자를 펼치는 순간 먼저 세상을 떠나는 형제가 있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만약에 이 사람이 여잔데 예를 들어서 갑술일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갑술일에 태어났으면 이미 여기에 화의 고지입니다. 화. 요거는 이제 식신의 고지 아닙니까? 목생화니까. 근데 그냥 요렇게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여자의 식신은 자식인데 자식을 잃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병화라는 글자가 드러났을 때, 실자로 드러났을 때, 이미 자식과 이별하고 자식을 먼저 보낸 자식이 있다. 또는 산액. 그러니까 자식을 유산하거나 이런 자녀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 사람이 또 갑이 있고 예를 들어서 술시에 났는데 화의 글자를 전혀 찾을 수 없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글자를 충격할 때 축술형이나 또는 뭐 진술충으로 충격하게 되면은 여기서 화토동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와 토의 글자가 오히려 이렇게 계고가 됩니다. 계고가 되는데 이 토의 글자는 목기운의 글자에서 볼 때는 그 재물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횡재의 기운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재물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 있었으면은 제가 입고되어 가지고 재물의 산실 이런 게 이제 실자 입고가 되겠는데 팔자의 그 고지의 글자가 드러나 있지 않으면 이때는 오히려 발제하는 그런 좋은 현상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길한 현상을 보게 되는데 이 실자 입고설과 이 암신 계고설 이것은 그 국내 그 역학 풍토에서 자생된 이론입니다. 몹시 훌륭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고서에는 이런 잡기 재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 현상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선학들이 잘 정리해 줘서 후학들이 아주 이렇게 요긴하게 술수해서 쓰고 있다는 점도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 음포태와 양포태를 나누는 법수가 있고 또 오행포태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법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태 술기를 실전에 쓰려면 음포태와 양포태를 철저하게 이제 가려서 쓰는 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생황사절 교재에서는 제가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 시청자분들 중에 또 그 강호에서 이제 뭐 좀 그 프로 역술인도 있을 겁니다. 또 이제 한참 이제 학습이 진전되어서 이런 포태물상의 어떤 술수책에 그 관심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포태술 그러니까 12운성법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일단 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원래 이제 12운성법은 그 일본에서 좀 이제 발전되었는데 그 미키 쇼잔이라고 해서 그 운성 봉법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봉법을 가지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한 게 답니다. 그러니까 뭐 교재에 따로 이렇게 운성을 다루고 이런 게 없었죠. 그러나 사실은 운성을 보는 것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 교재에 있지는 않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할 교재는 그 제가 그 2000년대 그 중반경에 쓴 포태진기라는 저술이 있고요. 또 근래에 나온 팔자술 종결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여러분 포태술에 대해서 좀 더 그 방대한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축일 날 태어났다고 합시다. 자, 정축일 날 태어났다고 하면은 자, 어떤 곤명 여자라고 합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포태를 가지고 이 사람을 바로 이 사람의 어떤 현상을 일단 읽어냅니다. 자, 이 정은 축에서 묘지에 놓입니다. 묘지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임묘지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정화는 축에서 묘지에 놓이죠. 이제 가급적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외우시는 게 좋겠죠. 묘지에 놓이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뭐 해년에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은 해에서 볼 때 태지에 놓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각각 지지별로 이렇게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포태를 이렇게 우리가 적는 것을 운성 뭐라고 하냐면은 봉법이라고 합니다. 봉법. 일단 1번 봉법입니다. 봉법이 일단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친궁에서 요 자리, 그러니까 연지, 월지, 일지, 시지에서 금묘하실 이론, 그러니까 금묘하실로 볼 때 이쪽이 배우자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필궁이 되죠. 그러니까 배우자궁이 되는 것을 육친궁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그 배우자는 원래 관성 아닙니까? 그죠? 관성인데 그것은 육친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일지는 배우자의 자리니까 배우자의 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축중에 보면은 말이죠. 축중에 보면은 개신기가 있습니다. 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개는 수고, 신은 금이고, 기는 토입니다. 자, 일간 정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명에서 이 수가 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성이 되죠. 남편을 의미하는데 이 부성은 개수는 축에서 대지에 놓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장간이 각 글자에서 어떤 포태로 규정되느냐. 개는 축을 보면 축이 이제 대지가 되는데 이러한 것을 자법이라고 합니다. 자법이라고 합니다. 위에는 봉법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이 사람의 육친궁과 육친성을 살펴가지고 이 사람의 이 여자의 배우자의 동향을 일단은 살필 수 있는데 자, 한번 보시죠. 자, 정축일에 태어난 여성은 남편이 첫째 일단은 묘궁에 놓여 있습니다. 묘궁에. 그래서 일단은 침잠에 있는 거죠. 갇혀 있는 겁니다. 이 남자는 갇혀서 생활합니다. 그 다음에 육친성을 볼 때 이 개수도 물론 묘궁에 들어가 있는데 좌법으로 보면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관대물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남편은 뭐 군인이거나 경찰이거나 제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의사나 또 예를 들어서 뭐 법조인이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광의로 보면은 관단은 제 종교물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와 할인성입니다. 할인성, 사람을 살리는 인성이죠. 그래서 할인성이기 때문에 어떤 신앙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할인 성분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성분이 있고 이래서 정축일주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남편은 하다못해 약초나 소금에라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거나 이렇게 사람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관심을 두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의사나 의학업계에 종사하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대물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대물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제복을 입었지만 여러 곳을 움직이는 그런 역마하고 합작하기 전에 묘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와 대를 겸간해가지고 이 두 가지 물상을 같이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법과 자법을 같이 읽어내는 것을 우리가 운성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남편은 배우자궁이 묘지기 때문에 묘궁, 묘의 물상도 나타나고 또 대지의 물상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신금은 재입니다. 재인데요. 요 재는 신은 축에서 양지에 놓입니다. 양은 제가 상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묘화실로 보면 배우자궁이지만 우리가 원형이정으로 보면 일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가을.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의 그러니까 우리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재물이 잘 이렇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양은 상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상속받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축일주의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고요. 남편은 의학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재물은 이렇게 양지가 있고 그러나 사유축, 축이라는 것은 금의 고지 아닙니까? 금의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정축일주에게는 재물의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재고를 깔았다고 그래서 이 재고기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자에 재고를 깔면은 몹시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임술일주다 그러면 요것은 화고지 않습니까? 술은요. 그러니까 요것도 재고를 깐 겁니다. 이렇게 재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땅속에 묻어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재산이 일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토는 식신인데 식신은 정이나 기는 화투동법이기 때문에 똑같이 묘에 들어갑니다. 묘에 들어가죠. 그래서 묘라는 단계가 운기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상승세를 타는 그 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은 봉법으로 봐도 묘궁이고 또 여기 좌법으로 봐도 묘궁입니다. 이렇게 자식은 묘궁에 있기 때문에 자식은 보통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운성의 봉법과 자법만 가지고도 벌써 이렇게 이 사람의 대강, 육친관계라든지 재정적인 그런 어떤 그 상황을 일단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정말 부자냐 이렇게 살피려면 예를 들어서 팔자에서 재라는 성분이 뭐 경신월에 났다. 그래서 제왕하면 훨씬 더 큰 부자죠. 이런 것은 우리가 격국 전체를 살펴서 팔자 전체를 살펴서 논하는 거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이 성년이 되어서 결혼을 했다고 보면 요 상황에 우리가 포태를 가지고 이 사람을 일단 읽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좌법까지 보았는데 세 번째로 여기에는 화도 있고 화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수도 있고 금도 있고 토도 있는데 목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그 운성 인종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어머니의 동태, 학업성의 동태를 보려면은 그대로 끌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끌어와서 보면 되는데 이 축에는 이제 간목일 수도 있고 을목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요렇게 축과 짝이 되는 거는 을축, 을입니다. 음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것을 우리가 갑자포태라 그럽니다. 육식갑자를 이루는 포태를 가지고, 육식갑자를 이루는 포태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을을 그대로 인종합니다. 을을 인종하면 을은 축에서 쇠지에 놓입니다. 반환에 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머니는 내가 결혼해서 남편과 같이 사는 동안에도 쇠지, 반환에 놓여 있으니까 모친은 풍요롭고 안정된 환경에서 아주 유복하게 생활하는 어머니의 공산이 일단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운성 인종이라고 합니다. 인종. 끌어당겨 와가지고 본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 인종이 되는데 굳이 자법으로 지장간에 어떤 글자들이 있으면 굳이 인종해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성 매트릭스에서 운성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겸간해서 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봉법, 자법, 인종 이 세 가지 법수를 적용할 때 선우를 가리면은 봉법을 최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자법을 살펴서 겸간하고요. 자법에 해당되는 육신이 없을 때는 인종을 가져와서 봉법과 인종을 우리가 겸간해서 보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운성 매트릭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포태술에서 매트릭스로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축에 예를 들어서 인수, 그러니까 모치는 우리가 이제 학파에서는 갑을 이렇게 인종하지 않고 짝을 짓는 육갑으로 짝을 짓는 을을 가지고 오는데 을축은 쇠입니다. 쇠. 그러니까 반환이니까 모친이 풍요롭고 안정된 환경에 있지만 이때도 쇠만 보는 게 아니라 묘를 기본으로 해서 보니까 인묘라는 것은 움직임이 정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풍요로운 환경에 있지만 몹시 활발하게 다니는 그런 모친은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는 고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친보다는 부친이 먼저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법, 자법, 인종을 가지고 여기에서 육친 상황을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이 사람이 축시에 났다고 하면은 축의 운성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 사람의 노년기에 육친이라든지 재간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순식간에 살필 수 있습니다. 물론 연습이 돼야죠. 뭐 개가 축을 보면은 관대다, 신이 축을 보면 양지에 놓인다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이제 조금씩 익숙하게 이제 연습하고 이제 뭐 반복하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포태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축일에 태어난 물론 정축일에 태어난 여성이 몹시 많을 텐데 이 사람의 빈부귀천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속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귀격이든 천격이든 막론하고 이렇게 재고를 깔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모은 재산이 있다라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짝이 되는 배연, 남자는 말이죠. 남편은 말이죠. 신앙에 관심이 있고요. 또 활인, 그러니까 의학업계에 종사하거나 의사거나 뭐 간호사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침구사거나 약사거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약초에 관심이라도 보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자 모치는 제가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팔자에 이제 을사월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묘라는 것은 그 생왕묘 합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왕지가 됩니다. 그래서 왕묘 합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그 운성에 왕에서 묘로 이렇게 가면서 합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축일생의 여명이 을사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운성봉법의 합작 코드로 인해서 이 사람이 왕, 그러니까 아주 그 학업기와 성장기,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활동력이 뛰어나고 인기가 아주 많고 아주 두루두루 현출했던 사람인데 결혼을 하면서 묘로 들어가니까 활동력이 굉장히 위축되었다라고 가정에 이렇게 안주하거나 이렇게 또는 식구들,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놓고 이러면서 남편과 자식에게 예속되는 그래서 활동성이 좀 약해졌다라고 일단 볼 수 있죠. 이런 것이 이제 운성 합작의 이제 흐름인데 시제 선우죠. 이런 것을 운성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볼 때 이렇게 운성 컴플렉스를 보고 또 자법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이렇게 겸관해서 보는 것을 우리가 운성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봉법이 일단은 봉법이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자법을 수순으로 보고요. 세 번째 이제 인종 코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별도로 거법 체계가 있습니다. 거법 체계. 그래서 그 거법 체계에서는 그 어디에 이제 거했느냐죠. 예를 들어서 다른 주는 요 주 자체로 일단은 그 사람의 현상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을사월에 났다고 하면은 요 육친성, 드러난 천간의 육친성이 인수니까 이 인수가 되면은 모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친이 사에서 그 식간 분배 천문에서 을은 바람에 비유한다라고 해서 4월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을사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을사가 이제 그 사지에 놓이니까 이때도 모친의 성부는 그렇게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친이 이제 내가 성장기에는 이렇게 활동적인 분은 아니었는데 내가 결혼하고 나서는 모친의 성분이 이렇게 그대로 인종되니까 이때는 쇠지 반환에 놓이니까 내가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는 살림이라든지 생활 환경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것을 이제 거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요 자체 동주의 포태를 가지고 논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을사사가 아니네요. 그 을사가 참 욕지에 놓인다고 했죠. 예. 이렇게 해서 도화에 놓여 있는 거죠. 참 어머니가 도화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지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사에서 욕패가 되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멋쟁이고 좀 사치하고 허영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이렇게 이런 그런 성분들이 있었다고 일단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미모였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묘지에 들면 좀 더 이렇게 풍요로운 환경에서 좀 움직임은 둔화되는 상황으로 일단은 변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에서 간목은 생하지만은 을목은 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년이 왔다 이럴 때 이제 물론 포태의 이제 복잡한 그 기본적인 운기 패턴은 4가지 합작 체계를 있지만은 형충파에 의해 가지고 몹시 복잡한 그런 이제 운기 패턴을 이제 읽어내는 도구를 이제 활용되는데 그 형충해합 실전편에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제 강의 아주 이제 말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사의 충에 이제 물상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해를 보게 되면은 어떤 물상이 나타나냐면은 욕과 사의 충물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염습,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닦는 아주 그 무시무시한 그런 물상으로 잡히죠.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병환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노쇠하고 언제 이렇게 지금 그 술을 다 하실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어떤 날 또 어떤 해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냐면은 이렇게 사해충의 현상이 나타나던 해년이나 해월에 이런 욕사충의 물상이 잡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인신사에는 이제 사생의 글자이기 때문에 아주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차마물상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뭐 교통사고가 났다. 또 근데 그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시기가 예를 들어서 뭐 해년이다, 해월이다, 또 해일이다. 이렇게 되면은 욕사의 물상, 그러니까 염습하는 물상을 순식간에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그 직관이 이제 고도화되어 가지고 어떤 그림으로 번쩍 이렇게 나타나니까 마치 그 어떤 영감이나 연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주 뭐 귀신같이 이렇게 맞추어 내는 거죠. 그래서 모친 신상의 상황을 이렇게 바로 읽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거법 체계는 각각의 동향을 이렇게 살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남편은
의학업계에 종사하거나 활인계통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남편이 좀 더 사회적으로 현출하고 출세를 했느냐 안 했냐는 팔자에 어떤 글자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개해월에 났다고 하면은 개는 해월의 왕지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겉법으로 보면 이 사람의 살왕하니까요. 남편이 대단히 그 현출한 기세로 득한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득하면은 이 남편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주변이 다 인정하는, 그러니까 뭐 의학업계의 종사에도 유명한 사람이고 또 법조계의 종사에도 아주 그 직위가 높은 그런 그 귀부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팔자의 관성이라고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축중의 개수가 대지에 놓인 좌한 거, 이걸 가지고 일단 이 사람의 부성의 업이라든지 부성의 동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인 판단을 하는데 좀 더 그 핵심적인 사안을 얘기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상황이 있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태술에 좀 밝으면은 그 정축일에 난 여성을 뭐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을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편이 옷을 입고 갇혀 있는 겁니다. 이분의 남편이 뭐 기본적으로 뭐 그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분의 남편은 다른 상대를 만나거나 또 다른 곳에서는 몹시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상황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부인의 남편이 된 순간 스태미너는 여기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묘와 대합장물상으로 남편이 일단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건강하게 드러나고 직업이 뭐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뭐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운동선수라고 해도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는 그 원만한 그런 그 부부의 그 관계는 좀 기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정축일 여성의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은 좋은 것은 부자입니다. 재고를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좋은 것은 부자지만 부부 간의 참다운 화합을 도모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외롭습니다. 돈은 많지만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포태물상으로 일단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재고지를 갖고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일단 그 사람이 부자일 가능성이 높고 부자를 암시하지만 재고가 아니라 관고가 되면은 몹시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명의 남편은 관인데요. 관고가 되면은 불편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경술일에 태어난 여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술은 화의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화는 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부성, 그러니까 남편이 이미 이제 그 남편이 이렇게 임묘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의 남편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해도 충격할 때 실자는 입고되니까요. 이때 남편을 잃게 되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가부지상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게 경술에 태어난 여성이 뭐 개강일주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관고를 깔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 이미 저세상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술일에 태어난 여성들이 전부 다 과부는 아닙니다. 또 독신도 아니에요. 남편하고 잘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는 남편이 기본적으로 무력한 양상을 띠어야 부부가 해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주 유력하지 않고 무력한 경우에 이렇게 관고를 깔고 앉아 있으면 자자관고라고 하는데 무력한 경우에는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재고는 좋습니다만은 관고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제가 포태 강의를 일단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물론 교재에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봉법이 있고 자법이 있고 또 인종법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그냥 바로 겸간해가지고 봉법을 베이스로 해서 이런 매트릭스법을 적용해서 육친이라든지 뭐 육신의 상황들을 우리가 동태를 한눈에 찍어내고 또 세월이나 대운이나 뭐 이렇게 운에서 오는 글자와 합작될 때는 운성 컴플렉스죠. 그러니까 합작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 주체의 어떤 주변 상황의 변화를 이렇게 읽어내는데 이런 그 포태를 가지고 그 팔자의 현상을 순식간에 읽어내는 그런
기법이 있다. 그리고 이제 포태 개론이나 원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읽어가시면서 이렇게 이해를 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뭐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격국 특집이 있는데 격국 특집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 강의에서 제가 격국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개론적으로 좀 장황하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호인들이 좀 이렇게 격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와서 제가 다음 시간에 그 격국을 집중해서 다룰 겁니다. 물론 격국을 다루려고 하니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간도 제가 좀 스피디하게 여러분 강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